여러분, 혹시 근로계약서, 그거 다 믿으세요? 사실 계약서에 적힌 직책이나 조항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적 원칙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 근로기준법의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체 누가 진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의 보호는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회사가 왜 내 월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 아내가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돕는다고 쳐요. 그럼 이 아내는 법적으로 직원일까요? 아니면 그냥 가족일까요? 이 애매한 경계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당연히 법이 인정하는 근로자여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든 그 이름과는 상관없이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은요,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여 있든 가족이라고 불리든 이런 형식적인 이름표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이 보는 건 실질, 즉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위와 감독 아래서 일했는가 하는 이 사실 자체입니다. 한마디로 형식보다 실질이 무조건 우선이라는 거죠. 이 실질 우선 원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장님 지시를 받으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면 그건 근로자입니다. 시용이라는 이름으로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어도 실제 업무를 했다면 당연히 근로자고요. 심지어 몸은 저 멀리 해외에 있어도 실질적인 업무 지시나 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한다. 그럼 그분도 한국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인턴이나 수습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실용이라는 개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여러분의 교육이나 수습을 핑계로 사실상 정식 채용을 결정하기 위해 실제 업무를 시켜보는 거라면 여러분은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완벽한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누가 근로자인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 법이 과연 어디까지 힘을 미치는가? 즉, 사업장 규모나 국경 같은 경계를 어떻게 넘어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5입니다. 5.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처럼 일하는 가족도 이 5명에 포함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해외에서 일할 때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져요.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지? 헷갈릴 수 있죠.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누가 어디서 당신을 고용했는가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되면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고요. 한국 본사에서 파견을 보낸 거라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계약서에 A나라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명시했더라도 내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B나라의 강행 규정, 즉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법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계약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볼게요. 만약에 내가 회사 규정을 어겼어요. 그랬을 때 회사는 내 월급을 얼마까지 깎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아주 명확한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걸 감급의 제재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실적이 나빠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명백한 규칙 위반에 대한 벌로서 월급을 깎는 공식적인 징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회사가 월급을 너무 과도하게 깎지 못하도록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습니다. 첫째,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하루치 평균 임금의 절반 이상을 깎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둘째, 여러 번의 잘못으로 감봉이 누적되더라도 한 달 월급 총액의 10분의 1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징계로 깎이는 돈은 한 달에 최대 3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법적인 상한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월급이 줄었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방금 말씀드린 감급의 제재에 해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은 징계성 감봉과 다른 종류의 임금 변동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위가 강등돼서 책임이 줄면서 월급이 삭감되는 것, 이건 벌이 아니라 직무 변경에 따른 조정이니까 징계성 감봉이 아니에요. 반면에 지가 크다고 월급에서 얼마를 깎는 것, 이건 명백한 징계성 감봉에 해당하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10% 제한을 지켜야 하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에 적힌 형식적인 명칭보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을 일관되게 그리고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근로관계는 서류상의 형식에 더 가까웠나요? 아니면 실제 일하는 실질에 더 가까웠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답에 따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